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중에 한 챕터 소개해드릴게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제목의 사이토 타카시라는 일본의 작가, 교수님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자, 잠시 이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님이고 1960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법학부 및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박사 과정을 거쳤다. 2001년 출간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신초 학예상을 수상한 그는 지식과 실용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선보이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의 양력을 쭉 읽어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분이 지금까지 펴는 책으로 뛰어넘어가면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 질문의 힘, 절차의 힘, 독서력 등 다수가 있다. 이 책을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책을 고르려고 쭉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역사에 세계사에 그리고 여러 나라 여행하는 것 이런 것에 두루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눈에 더 들어온 것 같고요.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으로 꼽고 있는 것이 욕망, 그리고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이 5가지다.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제목 자체, 부제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을 주문해서 받아들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보았습니다. 너무 책 자체가 이 구어체로 쓰여 있어서 읽기도 쉽거니와 내용에 군더더기가 없고요. 좋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오늘 이제 제 방송에 조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책 속에서 이 교수님이 많은 분의 주장을 펼치면서 사유를 펼쳐나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제 시선을 잡아 끌었던 몇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 그 중에서도 일부를 골라봤고요. 바로 푸코의 감옥의 탄생이란 책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챕터예요. 부제목을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붙이셨네요.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중세에서 성서라는 지식을 지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어졌듯이 근대에서는 시선을 지배하는 것이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중세에서 성서라는 지식을 지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어졌듯이 근대에서는 시선을 지배하는 것이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시선에 의한 지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우리는 위성항법 장치인 GPS나 위성방송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본질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의 어느 곳이나 한눈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만화 고르고 13. 세계를 무대로 의료자를 대신해 살인 등을 저지르는 냉철한 킬러 이야기라고 해요. 만화 고르고 13을 보면 인공위성이 가진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화상을 관리하는 한 기술자가 신의 시력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과 현대 첨단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저쪽을 볼 수 없는 관계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감시당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근대에는 인공위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에 져서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근대의 인간들이 빠져있는 보다, 보여지다 라는 지배 구조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책에는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이 등장합니다. 파놉티콘은 모두, 모두라는 의미의 단어가 판인가 봐요. 파놉티콘 할 때. 그리고 보다, 옵션, 파놉티콘. 파놉티콘의 그 놉티콘이 바로 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파놉티콘은 모두를 보다, 옵티콘, 옵티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가 봐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감옥이 가진 특성인 일망 감시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파놉티콘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생각해낸 것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인데 그것은 무서울 만큼 합리적인 감시 시스템을 갖춘 형무소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이 파놉티콘 검색해 보시면 그 원형으로 된 감옥 중앙엔 딱 그 감시탑이 있고요. 그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우선 감시탑이 한가운데 있고 그 감시탑을 둘러싸듯 도넛 모양의 수용동, 수감자 수용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은 투명한 유리를 끼운 독방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죄수가 한 명씩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시탑은 어두운데 반해 죄수들의 방은 불이 켜져 있어서 환한 까닭에 죄수들은 감시탑에 있는 사람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상태가 됩니다. 죄수는 감시탑이 어둡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즉 죄수들은 감시탑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시자의 눈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시탑에 감시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게 되고요. 이 감옥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효율성의 바탕 위에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시원이 없어도 유지될 정도라면
지나치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24시간 동안 감시자의 눈을 의식하는 죄수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과정에서 중앙의 탑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죄수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데요. 보이지 않는 감시자에게 기도를 한다. 이것은 감시하는 쪽이 신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노출되는 쪽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점점 더 수동적이 되어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차라리 상대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죄수들은 감시자가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일방적인 시선을 자신 안에서 내면화해 정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 읽다 보니 종교, 신앙에 깊이 귀하게 되고 그 신앙이 일상에 내면화되는 그런 단계도 같은 절차를 거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브젝트라는 단어는 복종과 주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주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은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나는 잠깐 자리를 비우지만 이 카메라 영상을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보니까 절대 그대들은 컨닝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실제로는 다른 방에서 감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학생들은 컨닝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러는 사이에 그 감독관은 그 사이에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무서운 지배 방식이죠. 이 밖에도 잔소리가 심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하며 어머니의 시선을 내면화해 버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것을 의도했던 것이기도 하겠죠. 물론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만 자신을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그런 시선을 내면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연구 대상자 가운데 데니얼 슈레버라는 편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판사인 우수한 인재였는데 42세쯤부터 편집증 증세가 시작됩니다. 그 원인은 유아기 때의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에 있었다고 해요. 슈레버는 회상록을 주간해 프로이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환자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영혼의 살인자라는 매우 완성도 높은 책이 있습니다. 전직 판사님이셔서 이런 책까지 남기셨었나 봐요. 그 책에 의하면 언젠가 그는 자신의 눈꺼풀을 난쟁이가 열고 닫는다라는 이상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데 그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슈레버 이분의 아버지는 독일의 유명한 교육 학자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열심히 교육시킨 나머지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앉아서 졸지 못하도록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기계와 등을 바로 펴게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를 학대하는 교육을 합니다. 난쟁이가 눈꺼풀을 열고 닫는다는 것도 그 말만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행위를 살펴보면 졸음 방지 기계의 체험이 그런 환각을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슈레버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그것을 아들의 신체에 억지로 적용하였고 결국 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지나친 합리성을 추구한 서양 문명에 대한 따끔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성이나 생산성 같은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인간성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근대는